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를 19세기처럼 돌려놓겠다면서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커도 푸틴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사기는 저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공격이 심해지자 오히려 그동안 꺼려했던 최첨단 방공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양측이 톤다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러시아와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합니다. 미국인의 60%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4년 전 26%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미국과 동맹국이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게 AP통신 보도입니다. 회의 도중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공개된 뒤 LA 시의장과 노동연맹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LA타임즈는 사설에서 시의장을 사임한 시의원을 포함해 동석했던 다른 시의원들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99년 한인 이혜민 씨 살인범으로 복역 중 최근 풀려난 아드란 사이드 씨에 대한 기소를 볼티모어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오펙 플러스의 오일 감축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벌 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전망대가 코비드-19 이후 오늘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지만 그 예상하는 그러면서 내놓는 말에 힘이 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마음을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술핵을 쓸 때 어떻게 되는가 세계 모든 나라에 전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이 이틀째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죽음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11개 중부 또 동부, 서부, 서쪽에 폴란드의 바로 국경까지도 도시 한복판에서 미사일이 터져서 그것도 러시아에서 여기서 보내고 저기서 보내고 각종 크루즈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런 미사일을 84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20명 이상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완전히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은 구조팀들이 현장에 가보면 잔해가 구조팀의 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이 발사를 한 84발의 그 같은 그 미사일이 어쩌면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토 국경에서 폴란드가 이제 나토 국가니까는요. 30마일 떨어진 그곳까지도 지금 그 미사일을 보내면서 19세기로 돌려놓겠다. 우크라이나를 말하자면 완전히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손들고 항복하고 휴전협정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는 식으로 휴전협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11개 도시에서 사방팔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푸틴의 마음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지금은 이제 2월 24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마리우폴에서 다른 지역에서 몇 주일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방공호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로 그 뉴욕타임스의 현장 그 특파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도하는 것 보면은 너무 임프레시브하다. 몇 시간 만에 방공호에서 나와서 가능한 한 일상생활을 하려고 한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그리고 동네 술집에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이거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하는 게 아니죠. 11개 도시에 무차별 미사일을 퍼부으면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이거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땅을 내주더라도 이게 절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요 시설도 많이 파괴됐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시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것, 그럼으로써 뭐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고 하지만 또 금방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자체가 목표라는 겁니다. 그 공격 자체는 이틀째였고 대대적인 공격은 푸틴이 애지중지하던 40억 달러나 들여서 러시아 본토로부터 크림까지 물을 건너서 한 12마일 정도 되는 다리, 그 다리의 부분이 부서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복구가 돼서 어느 정도 그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하면서 군수품 같은 것을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너무 그 분노한 푸틴이 아주 대놓고 복수다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도 공격당했다는 것은 푸틴이 그만큼 급하고 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세계를 향해서 더 많은 도움을 요구를 했고 폴란드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30마일 국경까지 이렇게 미사일이 오니까 하면서 방공호를 전부 체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술집에서 웃고 하면서 엔터테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과 탄성과 사기는 도저히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사일로 깨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를 향한 결의, 우리 땅을 한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더 많이 찾아와야지 되겠네 하는 결의가 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인상적이다, 단호하다. 메건 스페시아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별로 이건 영향력이 없죠. 미사일을 퍼붓는다는 것은 땅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나 건물을 주저앉게 할 수는 있지만 건물은 완전히 주저앉아도 사람들은 다시 금방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사기가 충천하는 한 또 서방 세계에서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더 들어가는 한 그 푸틴이 미사일을 이렇게 쏜다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어떠한 얻어낼 것을 확실하게 얻어내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거의 2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을 투입을 해서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거나 부상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서방에서도 최첨단 고성능 무기를 조금씩 더 보내게 됐고
더 보내고 만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는 기술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9월 말부터 동쪽, 남쪽에서 1200 스퀘어 마일 이상의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군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푸틴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군인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사령관을, 그야말로 지독한 사령관을 보내는데, 보통 이제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학살할 때 그때 도움을 줬었던 그런 그 사령관을 파견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새로 파견된 총 책임자는 그 과거에 구소련이 무너지기 그 직전에 쿠데타가 있었죠.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향한 그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군에서 완전히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유일하게 쿠데타에 앞장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최고 그 지도자, 군사령관으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무슨 뭐 재판도 받았지만 무죄로 금방 풀려났고, 또 뭐 군사적인 뭐 여러 가지 무슨 뭐죠, 그 부정부패 같은 것도 저질렀지만 풀려났고, 또 본인의 용병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 다 그 사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갔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체의 국민들이 사기가 저렇게 충천한데 뭐가 되겠습니까? 러시아 군인은 몇 개월 안에 뭐 덜 훈련받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징병으로 착출된 군인이 그곳에 가기는 하겠지만, 이 러시아군의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고, 우크라이나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사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몇 개월 동안에 당연히 그 푸틴은 아직도 믿고 있는 게 있죠. 아, 추워만 져봐라. 유럽에서 에너지 값이 계속 올라갈 텐데, 이번에 오펙 플러스도, 오펙 플러스 국가잖아요,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이고, 이렇게 그 뭐 석유 생산을 하루에 200만 배럴씩 11월부터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지원 안 할 거야. 국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야. 미국도 그렇지, 우크라이나도 지치고 지쳐서 협상하자고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믿었었던 푸틴의 믿음이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다 반대쪽으로 나갔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서구의 의지가 강해서 푸틴의 러시아 군대의 사기를 꺾는 거죠. 지금 노력을 해봐도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끝나야 그 끝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거의 없습니다. 수세식 변기라고는 본 적이 없는, 어디 정말 가난하고 범죄의 경력이 있다던가 전력이 있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최전선에 보내서 싸우라고 하니까, 수세식 변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뭐 별로 미국으로 생각하면 잘 살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집에 있는 수세식 변기를 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군의 사기이기 때문에 별로 볼 게 없는 거죠.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도 이 푸틴과 친하지만 전쟁의 본질이 변했다. 이게 어제 그가 한 말입니다. 민간인을 향해서 너무 많이 크루즈 미사일 등을 쏘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무기를 더 주십시오, 첨단 무기를, 이런 요청을 할 겁니다. 대공 시스템이 많겠죠. 장거리 미사일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를 부분적으로 파괴했다 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했다 안 했다를 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부대가 한 것이다라고 뭐 서방 세계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테러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민간인을 저렇게 학살하는 게 테러가 아니고 무엇이냐,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있는데 무기를 더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구는 현재로서는 크림반도 때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하나 정도는 러시아에게 줘도 했으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 돈바스 전쟁 전에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던 것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이 서쪽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참지 못하는 거죠. 겨울에 춥고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니까 참지 못하는 것이고, 오죽하면 독일이 친러시아 당까지 있고, 그 친러시아 당의 소속인
올라프 숄츠가 총리인 독일에서도 4대의 방어 시스템을 원래는 12월 달경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안에 보낸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를 해서 방어 시스템을 보냈는데 이런 방어 시스템은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과 비슷한 그런 것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요격 시스템 다 포함한 거죠. 첨단 방공 무기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오류는 있겠죠. 무기를 보낸다고 그 무기가 뭐 100배, 1000배 뭐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훈련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또 러시아를 또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크림 그 다리를 부수고 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서 러시아에 봐줄 수 없다는 게 지금 미국과 유럽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인도 중국은 약간 와블리했어요. 와블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그 푸틴과 만나면서 뭔가를 약간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거리를 뒀죠. 어제도 똑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성명에서 양측이 다 톤다운해라. 이거는 항상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에 있어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양측이 톤다운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중국과 인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러시아와 이 두 나라조차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무기의 70%를 러시아에서 들여가는 인도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너무 많은 그 동질성이 있는 중국이 러시아와 거리두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만 좀 유일하게 현재의 많은 그 공화 민주를 포함한 초당적인 정치인과 반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도 그랬고 얼마 전에는 본인이 중재를 한다고도 했고 마치 중국과 인도처럼 협상을 해야지 된다. 지금 협상을 내가 중재할 수도 있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얘기는 많은 공화당 정치인의 입장과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힘들다. 인명사상 어떤 재산적인 손실 엄청 많지만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이제 러시아의 정보국이 3개가 있죠. 국내판 정보, 해외판 정보, 미국처럼 FBI, CIA처럼 나눠져 있고 또 군의 또 다른 정보국이 있는데 이 정보국이 너무 막 허술해지고 부정부패가 많아서 인력 같은 것도 막 돈을 거기서 예산이 나오면 누군가가 떼먹고 뭐 구글링을 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윗사람이 듣기 좋은 정보를 그 리포트를 하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도 본인이 이렇게 계산을 지금까지 잘못해올 수밖에 없는 게 푸틴이 원하는 얘기만 해주니까 그리고 정보 자체도 그렇게 구글링해서 얻는 정보가 얼마나 또 그 위험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보전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의 사기도 사기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핵카드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드디어 그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도 전해드리겠고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뉴스가 나오면 미국에서 함께 갑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에 LA에 이제 그 히스패닉계 그 시의원들 3사람과 한 사람은 노조연맹의 회장이 지난해 10월 달에 서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선거구 재조정하는 이런 과정에서
왜 그 히스패닉계 그 라틴계가 더 광범위하죠? 라틴계가 더 광범위하죠. 히스패닉계는 그 라틴 아메리카 가운데서도 스페니쉬만 쓰는 곳이니까 왜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은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정치력이 더 많은가 이런 기본적인 불만을 깔고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백인 그 시의원 또 시 그 검사 이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데 특히 백인 그 시의원의 그 당시에 3살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들이 입양을 해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그 아들을 뭐 좀 그 예를 들어 시의원 어제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시의원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무슨 뭐 퍼레이드에서 애가 말하자면 뭐 아버지가 애를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오늘 사임에서 시의장직뿐만이 아니라 시장까지도 다 시의원 자리도 내놔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위협적인 언사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아이를 코너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와야지 돼. 뭐 이런 얘기. 그러면은 또 케빈 들레오는 시의장 자리를 어제 이제 그 사임을 한 그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은 사임을 했으니까 다른 시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케빈 들레온은 그러면 저 아버지는 그 아이를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듯이 액세서리 들고 다니듯이 해. 그랬고 또 한 사람은 길 세디오 코리아타운이 포함되니까 일지구입니다. 길 세디오는 본인은 뭐 말을 보태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이고 그리고 특히 이 백인 그 아버지요 마이크 보닌 시의원 이 시의원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든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많은 그 차별적인 그 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도자로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사람 다 사임해라. 시의원 자리에서. 그리고 이 3사람 이전에 노동연맹 회장인 그 자리에 있었던 론 헤레라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려면은 이제 그 본부 캘리포니아 본부에서 허락을 해야지 되는데 허락을 금방 했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내용을 일요일에 보도하고 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분노와 실망감과 불신 그동안에 흑인계와 이 그 라티노계가 뭐 합쳐서 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불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사설에서 다 자격이 없으니까 3사람 다 시의원 자리도 내놔라 하는 겁니다. 길 세디오는 12월 달이면 끝나요 임기가. 왜냐하면 6월 달에 지금까지 시의원 해보지 않은 도전자에게 져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되고 그리고 그 누리 마티네스하고 케빈 들레온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는 임기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게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책략을 꾸미고 동료에게 또 동료의 3살짜리 아들에게 뭐 원숭이 같다고 했잖아요.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끼리끼리 하면서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레딧에 1시간짜리가 올려져 있었고 지금은 내려졌지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오디오의 사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닌 시의원이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동성애자고 그리고 이제 흑인 아이를 입양을 한 백인 시의원이죠. 내 아들이 제일 먼저 인종차별을 당한 그 사람 내 아들을 제일 먼저 인종차별한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뭐 가족의 가치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가족의 가치를 그렇게 부르짖더니 누리 마티네즈 사임한 시의장 현 시의원이 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보면 아니 그 원숭이라고 표현을 한 그 3살짜리 흑인 입양 아들을 뭐 백인처럼 키워. 아니 사람을 백인처럼 키우는 게 따로 있고 흑인처럼 키우는 게 따로 있는가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여기에 얼마나 분노를 했을지 짐작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조지 게이콘도 뭐 맨날 뭐 그
흑인들과만 같이 다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오하카 그 멕시코의 한 주 뭐 와이아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서 온 사람들을 작고 뭐 어두운 피부 뭐 이렇게 비하를 하고 뭐 원주민을 또 비하를 한 거잖아요. 도저히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사이마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조금 더 레이티스트 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핫마이크를 많이 겪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의 미국에서는 보도해드리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주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 만나면요, 오디너리 좋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무슨 그런 뭐 좀 우리도 욕할 때 애정 섞인 욕 같은 것 있잖아요. 뭐 그걸 해야지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핫마이크에 잡히고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비공개 오디오를, 비공개 미팅에서의 그 오디오를 누가 공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같은 자신의 직업이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빈 들레온이나 아니면 누리 마티네스 시의원, 이 두 사람은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사임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로스앤젤레스에 살려면 특히 뭐 인종차별적인 생각 자체가 없어야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특히 소수인종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는 여러분과 저도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꼭 그 인종에 따라서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그 히스패닉 라티노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그 사람들은 갓 이민 온 사람들보다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덜 지치니까 더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뭐 돈도 많이 벌고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뭐 어떤 그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매너 같은 것도 더 좀 덜 빡빡할 수도 있고, 금방 이민 온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어떤 인종은 이렇다, 어떤 인종은 이렇다, 대강의 성향은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100% 뭐 어떤 인종은 이래, 어떤 인종은 이래 하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의 사람이 정치인을 한다면 이런 날이 오랜 동안 본인이 갖고 왔던 그 기반이 그 같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를 전해드리자면은 뭐 자세한 것은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티모어 검찰이 1999년도에 한인 이혜민 씨 살해 범인으로 유죄 판결까지 다 나왔고 복용 중이던, 복용이 아니라 복역 중이던, 1999년 사건이었으니까요. 복역 중이던 아드난 사이드 씨에 대해서 기소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았으니까 복역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법원에서 그때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면서 항소법원 판사가 검사에게 30일 시간을 줬습니다. 다시 기소할래? 기각할래? 여기에 대해서 검사는 기각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또다시 재심하기 위해서 기소하면은 증거가 더 많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이 아드난 사이드 씨에 대해서 항소법원 판사가 전에 유죄 판결 내렸던 것을 무효로 한 것은 당시에 판결을 내릴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용의자인 복역한 용의자 이외에도 2명의 용의자가 더 있었는데 검사 측이 그 2명의 용의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번도 아드난 사이드 씨는 본인이 범인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숨진 이혜민 씨가 걸프렌드였었고 그랬는데 다른 2명의 대체 용의자에 대해서 왜 그것을 검사가 그 당시에 공개하지 않고 그들을 더 많이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도 그 뒤에도 이제 다른 그 용의선상에 있고 뭐 범죄의 전력도 있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에 그래서 1급 살인 강도
납치 등등 그 혐의가 있었지만 지난달에 출소를 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2019년도에 HBO의 팟캐스트 그 시리얼이라는 그 팟캐스트에 한 뭐 12번인가 이 케이스가 방영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감정인 거죠. 이혜민 씨의 가족은 지난번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사이드 씨가 풀려날 때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실망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이드 씨 가족은 너무나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고 모든 것은 미국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그 결정을 최종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검사에게 준 30일 그 시간 동안에 검사가 다시 기소하지 않기로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 이 가족의 이혜민 씨의 가족의 반응도 그 나올 것 같고 17살 때였습니다. 1999년, 2009년, 2019년 뭐 20년 넘게 형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스토리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아주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뉴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걸프렌드였었는데 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뭐 거기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일 등등 해서 뭐 1급 살인이니까 의도적으로 뭐 살인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형을 받고 했었던 일인데도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도 전해드려야지 되고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그 미사일을 얼마나 탐지해내고 요격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미국의 보도는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내년 중반까지 상당히 위험하다.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는 경고가 제이미 디먼 뭐 투자뱅크 그 JP 모건 체이스의 CEO 뭐 자주 거론되잖아요. 아마 민간에서는 이분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뭐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지만 은행계에서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자산이 13억 달러 있는 사람인데 S&P 500가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이 먼저 경기 침체가 된다면 미국이 6개월에서 9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될 것이고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늦게 너무 적게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급하게 이자율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11월 2일에도 지금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도 뭐 그 정도 급하게 하고 있으니까 따라잡고는 있다. 하지만 경고의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경고 사인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가 일하는 것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의 그 주추적인 그 국가로서 오일 생산을 하루에 200만 배럴씩 11월부터 줄이겠다 하는 결정을 하는데 아주 그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가솔린 값이 인플레이션에서 큰 그 영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중간 선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요인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이건 러시아가 좋아하는 거죠. 계속 오일 비싸게 팔아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어제 그제 미사일을 84발을 발사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뭐 거의 소진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 경제 제재 등 때문에 무기를 빨리 그 쓰면은 만들어내고 해야지 되는데 러시아가 그것도 못하죠. 그나마 돈이라도 쥐어주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다 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외교관계위원장인 뉴저지가 지역구인 그 로버트 그 메넨데스 의원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 판매 사우디아라비아에 안 한다. 카르텔을 통해서 푸틴을 돕는단 말이야. 이건 안 되지. 뉴욕이 지역구인 리차드 블루멘털 의원도 캘리포니아 마이크 혼다 의원을 이기고 된 그 로카나 의원도
푸틴의 침공을 도와 하면서 미국의 날카로운 타격이 된다. 두 가지 다가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 민주당의 외교 정책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커네디컷의 크리스 머피 의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될 거야 하고 강한 소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백악관보다도 더 강하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미군 철군하는 것도 우리 한번 해보겠어. 법안까지 나오고 그래요 지금. 과거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화당이 통과시켜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민주당이 정치인들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외교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더 분노했는지도 모른다. 영국 신문 가디안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회가 백악관보다 더 강하게 배드캅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그리고 백악관이 굿캅을 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떠한 뭐 입장 변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무하메드 빈 살만과 같은 또 푸틴과 같은 그 독재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만으로 그 권력의 언어만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푸틴과 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오늘 전망대 꼭대기 그 자유의 여신상의 왕관이라고 하잖아요. 크라운 전망대가 오픈을 하는데 그라운드 이런 데는 오픈을 했지만 코비드 19 이후에 처음으로 오픈을 하는 것이고 인스타그램에 이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제일 마지막까지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오픈했다는 거니까 코비드 19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일상생활은 같이 해나가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러시아와 북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AP와 늘 공동 여론조사를 하는 노크 뭐 연구센터 이런 곳이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년 전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같은 여론조사 기구에서 미래의 러시아, 북한과 미국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적대 관계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성인 60%가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미래의 북한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할 때는 적대 관계가 더 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사람은 26%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세계사에 있어서도 4년 만에 굉장히 큰 그 변화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적대국과의 적대 관계는 더욱 적대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동맹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했을 때 그 미래에는 21%만이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해질 거야. 이렇게 현재 답했습니다. 4년 전에는 46%가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가 약해질 거야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적대국과는 더 나빠질 거야 4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동맹국과는 더 좋아질 거야 4년 전과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4년 전에는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뭐 미국 아메리카 포스트 또 미국만이 뭐 이렇게 또 국제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랬기 때문에 동맹국과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라고 답변한 사람이 46%였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안심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정치적이에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항상 민주당은 4년 전에 4분의 3이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국제적인 위상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적인 위상도 괜찮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괜찮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공화당은 10명 가운데 6명이 4년 전에 그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할 때도 동맹국과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은 동맹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런데도 공화당은 지금은 나빠진다.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딱히 이렇게 맞다 하고 읽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다만 지난번의 여론조사와 지금의 여론조사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을 읽어내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P통신의 보도를 전해드리자면 북한이 지난주에 정말 지지난주 몇 주일 동안 너무 많이 정신없이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수지에서까지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요격하기가 힘든 이런 일. 그래서 한국이 그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행이 얘기하기를 기자들에게 북한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 따른 모든 지금까지의 무기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할 수도 있고 요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탐지하기 위해서 뭐 정찰 위성이라던가 정찰 드론 또 해상 정찰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지금 뭐 거의 무력 시위잖아요.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뭐 인식하고 있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므로 일본, 미국과 협력을 해서 국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P통신이 이제 전문가들 말도 듣고 해서 또 하나 첨가해서 보도하는 것은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무기가 지금 한국의 국방부의 대변인 대행이 한국이 충분히 그걸 딱 알아낼 수 있고 또 요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수지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중거리였잖아요. 제일 레이티스트가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었는데 그렇게 저수지에서까지 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은 뭐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막 탄두도 너미 탄두도 여러 개 싣고 있고 할 때는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이 그것을 잡아내고 요격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 미국도 너무 부담스럽고 하니까 일본이 특히 일본이 바다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해상 자위대의 힘도 조금 빌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이제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G7 정상회담 당연히 화상으로 열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가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지를 가능한 한 유지한다. 그리고 러시아에 또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생화학, 핵무기, 생물무기 이런 것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경고 보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